확실한 애들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확실한 애들. 내년 실적까지 레벨이 탁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또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서 그렇죠. 올해 2분기까지가 이제 수출 피크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물론 뭐 금액 사이즈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만은 증감률 또 민감하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증감률이 이제 정점을 찍고 점점점 내려갈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즉 성장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과연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소매 판매 증가율이 미국의 케이스로 보면은 4월, 5월 막 이럴 때 한때 최고 피크가 54%였어요. 같은 논리라면 이때는 증시가 대폭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올라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54% 폭등했어 막 이래서 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기저효과 이때 너무 못했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거야. 흥분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렇구나. 금액을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이게 기저효과가 이렇게 못했던 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야야 이게 떨어진다. 이게 정확한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걸까? 네. 라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2분기 때 모멘텀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땐 흥분을 했어요, 저. 근데 이때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때는 기저효과는 모르겠고 이건 떨어지는 거야.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2분기가 피크는 맞아요. 네. 근데 레벨을 보자. 첫 번째, 레벨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G20, 글로벌 전체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 국가들이 GDP 성장률을 보면 2분기 때 10%. 엄청나죠. 네. 그리고 3분기 때 5.8, 4분기 때 4.7, 내년 1분기 때 4.2, 내년 2분기 때 4.2.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4% 성장인데? 그러니까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이 레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때는 잘해야 2%대 중후반. 그쵸. 네. 정말 잘하면 3%. 네. 평상시엔 2% 초중반 했잖아요. 근데 지금 4%를 갔는데 안 좋아. 저는 그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게 2010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010년부터 쭉 모멘텀이 둔화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이후에 비슷한, 지금 비슷한 시기네요. 이때 지금보다도 기저효과가 좀 약하긴 했지만 그쵸. 이때도 마이너스로 확 떨어졌다가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게 오래 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V자 반등이 아니라 거의 U자형 반등을 해서 굉장히 오래 가서 점점 기저효과가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010년 하반기 때 피크 찍고 2년 동안 계속 모멘텀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왜 경기 모멘텀이 안 좋으면 증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2007년 이후 소매 판매 증가율, 산업 생산 증가율, ISM 제조업 지수와 증시 간의 상관관계는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안 좋아지면 증시가 안 좋아져, 모멘텀이 좋아지면 증시가 좋아져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조효과에 의해서 경기가 막 좋았다,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을 보일 때를 보면은 그때가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말까지였거든요. 그때를 보면은 상관관계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경제지표, 전년 대비 증가율 경제지표는 떨어지는데 증시는 올라갔어요. 자,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소매 판매 증가율이나 산업 생산 증가율이 2010년 상반기에 정점 찍고 쭉 떨어졌는데 증시는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60을 찍고 둔화됐는데 증시는 쭉 올라갔어요. 문제가 되었던 때는 언제냐면 마이너스가 될 때.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때. 그는 이제 감소, 이게 둔화가 아니라 이제 감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성장한. 네.
사이클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마이너스만 아니면 기저효과에 의한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꼭 반론이 나오는 게 있어요. 미국은 그랬지. 한국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12년 떨어질 때 박스였잖아. 이번에도 박스네, 한국은. 미국은 잘 나가고, 네. 그래서 요즘 못 나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2011년 8월 달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부도 난다, 안 난다, 뭐 디폴트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게 피그 사태. 유럽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수출이 막 잘 나가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보합권, 제로 수준에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박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지금이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아. 그때는 급격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한 축이 날아가 버리니까 급격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좀처럼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박스에 갇혀 있었고 미국 증시만 잘 나갔던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내년에는 미국보다 유럽 GDP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중국도 올해는 8% 성장을 하고 내년에도 6%대 성장을 한다면 미국, 유럽, 중국이라는 3대 축이 망가지거나 흔들릴 만한 요인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국 수출이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처럼 엄청나게 떨어져서 지금 레벨을 훅 떨어뜨려서 성장을 못할 것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수출을 보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업종들, 정유화학 뭐 이런 대부분 많은 업종들 그냥 굉장히 다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한쪽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흔들린다고 수출이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한쪽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게 수출 전체가 막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2011년과 12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니? 방향성.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인 경우가 많아져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에 이거면은 플러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소매 판매 금액하고 S&P 500인데 거의 같이 가고요. 상관관계도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리고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말까지 총 42개월 중 31개월 동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의 확률로 전월 대비 변화율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전년 대비 변화율은 둔화되는데 방향성은 위쪽이야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표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 지표도 수출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변화율을 좀 보시면은 얘는 아직 괜찮구나. 좀 불안한데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증감률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네. 일단은 방향성, 네.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가 박스피로 갇혔을 때는 그 수출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유럽 유럽이 경제가 망가졌었다. 망가졌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낮다. 네. 그렇죠. 그런 가정이 사실 중요한 거겠죠. 그런 가정이 전제가 된다라고 네. 한다면 피크아웃 뭐 논란 때문에 증시가 막 하락을 한다든지 급락을 네.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아마도 미국, 중국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네네. 경제 지표들이. 왜냐면은 중국 경제가 먼저 망가졌고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네네네. 중국 경제가 먼저 망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가 좀 망가지면서 한국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여러 번 충격을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이 먼저 경기 회복을 하고선 뒤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됐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세가 지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PMI 같은 경우도 뭐 50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네. 이제 다음 스텝에서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기저효과에서 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저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면 시장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흐름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뭐 내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외국인이 신흥국에서 좀 자금을 좀 빼는 빼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다면은 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진짜 막말로 외국인의 ATM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테이퍼링이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는 게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 때문일 거예요. 테이퍼 텐트럼이 재현된다면 갈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그때 왜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13년 5월 달에는 시장이 좀 오해를 했어요.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이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테이퍼링 이꼬르 금리 네. 인상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란 발언이 나온 시점부터 금리 상, 이렇게 뭐 데이터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어땠냐면 쫙 올라가면서 몇 달 만에 아 저금리야 하던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2년 내 5번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막 급격하게 긴축에 대한 공포들을 막 사들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막 그랬죠. 그리고 달러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또 하나 변수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 재정위기 그게 피그 스타트까지 이어지고 막 그러면서 유럽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유로가 약한 상황에서 미국은 긴축으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달러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의 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연준이 이걸 모를까요? 알을까요? 알죠. 그래서 7월 FMC 때 말했던 것, 잭슨홀 미팅에서 말했던 거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7월 FMC 때 말했던 것은 테이퍼링이 할 텐데, 테이퍼링 종료가 곧바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회의록에 적어놨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위원장이 말한 것은 테이퍼링은 통화정책 정상화로서 정책 전환이 아니다.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이례적으로 더 완화적으로 갔던 거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여부를 따지는 기준과 금리 인상을 하는 기준은 더 높다.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더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갈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한번 할까 말까에 대한 전망치가 들어오고 2023년까지 보면은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반이 시간 동안 2번. 과거 같아 2013년 케이스로 대비했으면은 이때는 5번 금리 인상한다는 전망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이퍼 텐트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때는 유럽이 막 경기가 좀 망가진 상태에서 미국만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달러가 대폭등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또 유럽도 조금씩 통화정책 정상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조를 발맞춰 간다면 시점에 따라서 달러가 튀어오르기도 하고 반등하기도 할 텐데 달러가 2013년처럼 대폭등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은 2013년에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하고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이 시작했는데 금리 인상은 2015년 말에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까지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까지는 긴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엄청난 혼란은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물가 지표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고용도 개선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달러나 채권 금리가 이전처럼 막 급등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거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뭔지 모를 불안감. 지금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면 저는 좀 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 방향성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주가가 팍팍팍 이렇게 튀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들이 있어서 막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완만하게 오르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급격히 오르는 거는 불안한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1분기겠죠.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금리는 올랐습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근데 올해 초에는 금리가 좀 많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는데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테이퍼 텐트럼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리고 경기 상황도 유럽이 내년에는 미국보다 좀 우위를 보인다면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가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업이익이 어떻게 흐름을 가는지 좀 포인트를 두면서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좋은 그림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먹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묻혀가지고. 네. 근데 이게 먹구름이 거치면 이 좋았던 그림들이 드러나면서 좀 시장은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년에 이렇게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그렇다면 약간 내년에 어떤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주식들을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을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유동성 흡수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 저도 막 방송 출연하다 보면은 헷갈리시는 게 테이퍼링 막 얘기하시면서 유동성 흡수, 긴축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꼭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유동성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규모가 줄어드는 거라서 긴축 전환은 절대 아니라고 그런 거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명확한 것은 지금까지의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났던 환경에서는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막 올라왔던 뭐 너도 나도 올라가고 벌써 한국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한 애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확실한 애들. 확실한 것은 내년까지 실적이 진짜 좋은 애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기업 실적이 올라갔는데 그 비여도가 높은 것은 뭐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운송, 상사자본재, 은행 이런 쪽이 막 이렇게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업종들 중에서도 내년 실적까지 레벨이 탁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인터넷, 좀 최근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네.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운송, 네. 상사자본재 이런 쪽들 상사자본재나 기계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많고요. 그런 것들이 좀 내년까지 그림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확장이 어렵더라도 기업 이익 개선만으로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 왜냐면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나 교역이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유럽 쪽까지도 올라와 준다면 올해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하반기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그림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저는 수출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유럽이 좀 맞춰지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들은 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진정이 되면서 그때 되면 이제 접종률도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동남아시아 그렇죠. 쪽도. 그렇게 되면서 조금은 그런 그림들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을 생각을 하는 것은 반도체 자동차가 좀 중심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 쪽들이 좀 받쳐주고 여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시클리컬은 어떡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시클리컬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라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가는 내년 2분기까지 슬로우해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실적을 보면은 올해 철강 업종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네.
현재까지 전망치 기준으로 내년은 감이익이에요. 아, 이익이 줄어요,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킬리컬 업종들이 좀 그렇거든요. 올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림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반대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내년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아직까지 있지만 현재까지 컨센은 내년 실적은 올라간다. 그리고 자동차는 올해 사상 최대, 내년에는 한 단계 레벨업, 반도체는 내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 그림만 좀 더 일구심만 사라져도 여기에 대한 컨빅션만 있어도 전고점 뭐 뚫고 가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이 사라지는 시점이 왠지 느낌상 이제 9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랑 같은 생각이신데 일단은 네.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을 거고요. 아, 그때도 중요한 네.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히겠죠.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분야를 나눠서 어떤 쪽이 좋았고 나빴고 하게 될 텐데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중요한 분기점은 10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입니다. 아,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 초에는 한 번의 변곡점 아니면은 시장의 심리를 좀 진정시켜주는 부분. 10월 말에는 잘하면은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나쁠까, 더 괜찮을까, 요게 명확해지면서 주가의 방향성 확실하게 결정되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10월, 11월을 지나면서 좀 시장은 좀 더 클리어해지고 좀 이쪽 방향성을 흐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제 또 한 번 비슷한 경우가 있었냐면은 7월 말이었어요. 7월 말. 7월 말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그리고선 주말을 지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반도체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가 주말을 지나면서 3분기, 4분기 동시에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면서 8월 초에 쫙 주가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다 8월 둘째 주에 막 흔들리긴 했지만 그때랑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에 대한 아웃라인을 조금만 그림을 그려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계기.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진정이 되면은 코스피 전체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안도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사실 이게 최근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해요. 네.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시장만 사실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주식 시장을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런 기업의 가치,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그런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데이터 기준으로 보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그런 지나고 나면은 이때가 정말 기회였구나. 하고 그쵸. 내가 이때 정말 참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나한테 이게 수익을 안겨주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서 나온 그런 종목들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100% 믿고 덥석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시고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투자 판단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